앙리 르페브르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관한 언급을 시작으로 일상성 문학에 침투하였고, 철학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학에 비해 일상생활은 비철학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이상에 비해서 현실적인 세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를 버리고 일상을 철학에서부터 출발하여 분석하고 묘사해야 합니다. 철학의 언어, 정교한 개념들에서부터 시작하되 철학과 비철학적 세계를 대립시키는 사변적 체계화는 피하고 일상성이란 개념의 철학에 대해 그리고 비철학적인 것을 숙고하는 철학에 대해 논하는 것은 철학이 자기를 지향하는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완결일 겁니다. 일상은 철학의 방향도 봉쇄나 장애물도 아니며 다만 하나의 장인 동시에 교대, 하나의 단계이며 도약돼 여러 순간들로 이루어진 한 순간이고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입니다. 비록 철학이 산을 사이에 두고 일상성을 견제해왔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을 철학의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철학에서 전통적인 대상들을 제거합니다. 비록 57년 전이지만 이 연구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합리와 비합리의 갈등의 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의 생산의 구체적 문제가 제시되는 장을 결정합니다. 곧 희소성에서 풍요로움으로 귀중한 것에서 가치 하락으로 이행해 가는 동안 인간 존재의 사회적 실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 비판적 분석은 강제 그리고 편파적 결정론들에 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결정론을 제압하는 것이 이성의 목적이며 의미인데도 마치 결정론과 강제가 합리적인 양 통용되고 있는 이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소비는 기호를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는 과거의 의미를 추구하던 어떤 것들을 삼켜버렸고 사람들은 의미를 청산하거나 의미의 추구를 우스꽝스럽다고 선언합니다. 20세기 후반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분신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 후광이 되어주는 광고적 이미지가 추가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이미지는 물체의 감각적 물질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쾌락에서도 중복을 이룹니다. 동시에 이 이미지는 욕망과 쾌락을 허구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상상 속에 위치시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소비사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광고는 현대성의 시이자 가장 성공한 공연물의 모티브 혹은 변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술, 문학 그리고 사용 가능한 시니피앙들과의 내용 없는 시니피에들의 총체를 사로잡습니다. 광고는 예술과 문학이 되었고 그 안에서 광고는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광고는 상품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예전의 철학, 도덕, 종교, 미학의 자리에 대신 들어섰습니다. 그렇기에 문화도 역시 소비품이 됩니다. 문화생활로 대변되는 이 소비 행위는 자유를 자처하고 축제의 모습을 띠지만 일종의 허구적 통일성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소비의 대상이 기호가 되듯이 문화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주장과 실체를 비교해야 합니다. 덧없음을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생산적임을 자처하고 스스로 동적, 역동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균형을 찬양하고 안정을 존중하며 구조와 일관성을 격찬하는 사회, 항상 단절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사회는 철학적 실현의 부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사의 언어 현상의 연구는 참조 대상의 몰락과 메타언어,
두 개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현실로서의 언어는 언어의 내부가 아닌 외부, 참조 대상을 사회적 사실에 놓고 파악됩니다. 100년 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말과 담론의 주변에 견고한 지시 대상들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과학기술 사회의 변화 같은 여러가지 압력 밑에서 지시 대상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청각 및 담론의 우위성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시각의 의미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주의와 입체파로 불리는 미술사조는 기호의 거대한 간섭과 표현에서의 의미애로의 이행에 의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의 일체성을 깨뜨렸습니다. 감각과 실천 속에서 더 이상 참조 대상이 없습니다. 감각, 실천의 양식에 이어 다른 모든 지시 대상들, 예컨대 자연, 역사, 도시 같은 것들도 사라졌고 철학적 절대성, 종교적 도그마, 도덕적 명령, 그리고 지시 대상의 분석이나 이데올로기 비판도 사라졌습니다. 생산관계와 생산적 인간이라는 개념과 이미지도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조 대상으로 남는 것은 고급 문화의 수준과 아주 보잘것없고 통속적인 수준입니다. 즉 철학과 일상성입니다. 철학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일상성이 있지만 이것을 참조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참조체계에 대한 요구와 그 추억까지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사회적 관계의 기초로서의 담론만이 끈질기게 남아있습니다. 기준도, 사실성도, 진정성도, 객관성조차도 남지 않았고 그 관계들이 토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만 담론이 구조의 환상 속에서 이미지와 뒤섞이며 참조 대상의 부재는 더더욱 큰 비중을 갖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참조 대상으로 보이고 이미지와 담론은 서로 상대방을 참조합니다. 이미지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항상 불확실하고 다양한 의미작용인 시니피앙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이것을 시니피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담론뿐입니다. 하지만 담론은 이미지를 잘 지주로 삼고 있으나 이미지 또한 또 하나의 지주를 필요로 합니다. 참조 대상의 붕괴는 바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분리현상을 일반화시킵니다. 상식을 제공해주는 법규와 참조 대상이 없으므로 기호의 두 측면 사이의 연동장치는 확보되지 못합니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재연결 또는 조정이 가까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상생활의 속에서입니다. 하지만 가짜라는 심연에서부터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일상성에서 고독의 외침소리가 들리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독의 외침소리가 들려오고 사실상의 소통은 가능, 불가능이 되었고 강박증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 가능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참조 대상이 없이도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걸까요? 메타 언어는 담화자가 자신의 준칙의 일부를 발설하는 순간 거기에 존재합니다. 메타 언어적 기능은 담론에 있어서 규칙적이고 현행적이고 본질적입니다. 담론에 대한 담론이며 두 번째 등급의 담론인 메타 언어는 담론 안에서 일어납니다. 준칙에 대한 선행적 의사소통이 없다면, 다시 말해 메타 언어가 없다면 담론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참조 대상이 희미해지면 질수록 메타 언어의 중요성이 증가합니다. 언어와 담론이 자신을 참조 대상으로 자처할 때 메타 언어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이 메타 언어를 전면에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바로 메시지의 개념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메시지는 사실 철저한 비판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의 호의적인 편견, 흥분된 열광, 변호론자들의 표상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서 보이는 산업화는 도시화 속에서만 자신의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만일 수단이 자신을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면 합리성은 부조리성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실제적, 이론적 방법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을 언어에, 의미적 즉 사고에, 활동하는 의식에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메타 언어는 언어로 대처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구멍이 하나 파인 곳에 기호들이 가득 메워진 겁니다. 테러리스트의 사회는 설득과 강제라는 이중의 수단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억압적 사회이며 더 나아가 억압의 양식 즉 과정, 수단 및 이것들의 토대를 수정하는 과잉 억압의 사회입니다. 테러리스트 사회에는 폭력이 판을 치고 피가 흐르는 사회를 명명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공포가 넓게 만연되어 있으며 폭력이 잠재 상태에 머물러 있고 압력이 모든 방향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해지고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강제적이지만 폭력적이지는 않는 글쓰기, 더 정확히 말해서 글로 쓰인 물건은 테러의 기초가 됩니다. 글쓰기가 인류의 수많은 획득물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라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과 함께 글쓰기를 관념성의 토대를 이룹니다. 제기성과 함께 그것은 반성과 합리성을 이루고 결정적이고 한정된 경험과 함께 글쓰기는 축적과 사회적 기억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현대적 문법 속에서는 사회적 텍스트가 스스로를 세속화합니다. 사회적 텍스트는 자연의 순환적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의 인과율에 예속된 감정과 정서의 내재적 성격인 두려움으로부터 또는 희소성에서 연유되는 공포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런 명령을 간직한 신입형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과 그룹들을 사회적 정신적 질서를 투영하는 문맥 속에 집어넣습니다. 도시적 산업적 합리성을 마침내 정신적 형태와 사회적 형태라는 이 이중의 변증법적 운동을 파악하도록 해줍니다. 분리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인식은 글쓰기가 어떻게 말과 분리되고 또 말을 수상한 것으로 만들면서 이 분리를 어떻게 자신의 명령 속에 기업했는지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 이론은 글이 어떻게 말의 새로운 출발점 또는 도약대가 되어 말의 재도약을 돕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말은 이 대상과의 비판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는 주체에게 하나의 대상을 제거하고 동시에 글은 주체의 조건이며 장애물이고 이유이며 또 최고의 문화입니다. 이제 글쓰기 탈신비화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사회의 통합과 해체라는 단순한 그림을 결 수 있습니다. 자신이 통합되고 또 남을 통합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집단 문화제도가 있는 모든 사회 및 집단 구성원들의 강박관념입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항상 현존하는 상당한 통합 능력을 수반하지도 않고 또 완전한 통합 불능이나 통합 부재를 수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강박관념은 대화, 의사, 소통, 참여, 통합, 결집 등입니다. 사람들은 이 주제들에 대해 강박적으로 또는 현학적으로 말을 많이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습니다. 고독과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불만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수다 속의 고독이고 지나치게 많은 기호들 속에서의 의사소통의 부재입니다. 문화혁명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개념인 한에서만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대구조와 상부구조 사이의 관계들은 무엇일까요? 또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관계는? 이데올로기, 인식, 행동, 전략 사이의 관계는? 이 관계들은 확고한 것인가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또 구조적인가? 아니면 상황적인가? 이것은 문화에서부터 출발하는 혁명이 아니고 문화의
문화를 위해서 또는 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혁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문화가 도덕주의, 신미주의, 그리고 기술 이데올로기 속에서 단편화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해체되는 이때의 문화혁명은 현실 속에서 또는 사회적 실천 속에서 하나의 문화를 구현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혁명은 문화의 창조를 그 의미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때 문화란 제도가 아니고 생활양식입니다. 문화혁명은 우선 철학의 정신 속에서의 철학의 실현으로 정의됩니다. 문화, 그리고 이 말에 연결된 위험과 환상, 또 문화의 제도화적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철학과 그 이론적, 실제적, 교육적, 생명적, 정신적, 사회적 중요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작품과 그 의미의 복원은 문화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목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혁명은 단순히 문화적인 목표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실천적으로, 즉 변형된 일상성 속으로 유도합니다. 혁명은 단순히 국가나 재산 관계만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조합니다. 일상이 작품이 되게 하라는 모든 기술이 일상의 이러한 면모에 기여하게 하라. 정신적으로 작품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예술적 문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조건들을 재생산하고 자신의 자연과 조건들을 전유하고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일상의 비참함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